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태평양에 배치되었던 그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태평양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스토리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당장 뭐 어떤 뭐 그쪽에서 뭐 중국이 뭘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까 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일단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뭐 당장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고 또 뭐 없다는 게 아니라 높지는 않다고 보고 대부분의 뭐 안보 전문가들도 당장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어떤 영향력 확장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국 쪽에 유리해질 수 있다. 미국의 안보 공백이 그런 걸 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되었던 그 미 해군의 조지 워싱턴 그 항모 강습단, 그 항모 강습단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그보다가 조금 작은 또 그보다 또 훨씬 더 많이 작은 뭐 이런 일종의 그 전단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 항모 전단 강습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전단이 지난 13일 날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서 현재 중동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에 딱 미국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양을 호령하면서 북한 너희도 꼼짝 마. 중국 너희도 서툰 짓 하면 안 돼. 딱 버티고 있는데 이 항모 강습단 전체 전단이 다 자리를 비운 겁니다,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조원이 막 바다에서 뛰어내리면서 투신하려고 시도하는 일도 발생하고 그런 게 이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교대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네, 교대해주긴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개월째 항공모함, 해군 교도소에 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교도소다. 이쯤 되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9달 동안 그 배 안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그런 그 호소를 하는 그런 승조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대해주기 위해서 지금 태평양에 버티고 있던 그 항모 전단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태평양은요, 미국 항모가 없는 태평양 시대를 지금 시대까지는 아니죠. 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그 현장인 태평양에서 미 해군 전력의 상징인 미국 항공모함이 실종되는 뭐 실종이 아니라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즘 하도 이렇게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조금이라도 좀 정확한 표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미국 해군 전력의 상징인 미국 항공모함이 자리를 비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점점 치열해지는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 속에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 하는 뭐 그런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2주일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 뭐 북침 공격을 하기 위한 북침 훈련이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군이 여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저절을 정비한 후 진짜로 그대로 이제 제대로 북진을 하는 그런 그 스테이지 1, 2로 이어지는 그런 그 훈련이 이게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데 그래서 뭐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죠.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이걸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전열을 정비해서 아예 북진을 해버리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가 다음 어나더 일주일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주일로 줄었다는 건 뭐예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걸 막아내는 훈련 그거 일주일만 딱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 훈련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일 해야 되는데 오늘부로 끝났어요. 일주일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스테이지 2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북한을 그 어떤 면에서는 이런 훈련도 축소해버리고 또 태평양에서 미국 항공모함도 자리를 비우고
뭐 이런 것이 북한을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중동 배치가 더욱 길어지게 되면은 이 태평양 지역의 그 미국의 항공모함 부재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 몇 달 이상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미국 없이는 맥을 못 추죠.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중국이 휘젓고 다니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더 오래 지속되면 미국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동맹국이. 그쪽에 있는 동맹국이. 뭐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전장을 두 개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미국이 어딘가와 이제 군사적인 충돌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움직이게 되면 미국이 이쪽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긴 되는 거야? 라고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지만 그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부터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퀘스천을 가질 때 중국이 활동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또 그런 퀘스천을 가질 때 이제 더 이상 동맹국이 미국과 협조도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미국이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인가? 라는 퀘스천을 가질 때 중국은 그것 봐. 미국 믿어서 소용없다니까 이쪽으로 와. 친중국으로 가자라고 중국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 됐든 대만이 됐든 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고,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군사학적 그다음에 외교학적으로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 그쪽 주변국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국이 실제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중국 편 쪽으로 기우는 그런 그 분위기를 중국이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까지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공모함 자리, 지금 비울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오래 안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가 이제 이란 전쟁 관련된 뉴스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란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다고 이제 서둘러서 황급하게 아무렇게나 끝낼 수는 없지만 잘 끝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고 빨리 끝내야 된다.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지금 이 뉴스는 좀 새로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또 이런 이유도 새롭게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특히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이 아이스 요원들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이 특수 장갑을 착용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 충격기는 이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호신용으로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네모난 요만한 칠판 지우개 같은 정도의 사이즈로 요만한 거. 그래서 누군가가 괴한이 나타나면 그거를 탁 갖다 대면 지직 하면서 뭐 쓰러지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장갑인데 장갑을 끼고 만지면 지직 하는 겁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2천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이 같은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지금 약간의 좀 우려도 되고 있고 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걸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도입이 추진되는 제품은 소위 말하는 저출력 전압 발생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 충격 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최근에 몇 년간 일부 교도소와 경찰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용돼 봤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순찰용 장갑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활동하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시에는 여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그때는 전기 충격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특수 장갑입니다. 누가 개발했는지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아이디어는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에 여성분들 특히 이제 뉴욕 같은데 추운데 뭐 전기 충격기 언제 주머니에서 꺼내고 괴한한테 할 시간도 없잖아요. 어쩔 때는. 근데 겨울에 뭐 뉴욕이나 막 미네소타 이렇게 추울 때 여성분들 그 장갑 끼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혹시 뭐 중간에 강도나 뭐 괴한 만났을 때는 탁 버튼 눌러서 그냥 제압해버릴 수 있잖아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이스 요원들이 그 민간인, 그 뭐 이민 체류 신분에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신분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을 상대로 한다라는 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이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활성화된 장갑, 그러니까 버튼을 누른 장갑을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 전기 자극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어떤 통증인지. 그런데 그 제조사 설명은 뭐래요? 무슨 벌떼들이 와서 막 한꺼번에 벌침으로 팍 쏘는 듯한 그런 통증을 순간적으로 느낀답니다. 좀 끔찍하죠. 자, 국토안보부는 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이 같은 전기 충격 기능을 갖춘 장갑 수천 개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자로 게시한 공고문을 보면요. 장갑 구매에 책정된 금액은 최소 $1,000만 최대 $2,000만 추산하고 있다. 그렇게 에스티메이티드 그 버젯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장비는 그래서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 업무를 하는 아이스 요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스 요원의 단속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순순히 이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이 장갑을 낀 손이 나타나서 찌직 전기 충격을 준 뒤에 체포하는 그런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여간에 그런데 이런 걸 써도 되냐 하는 논란이 있긴 있는데요. 그 논란을 떠나서 저는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이민 단속하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그 논란도 여러분들 또 보시는 입장에서는 잘했어.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논란은 제가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여성분들이 호신용으로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추운 지역에 겨울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딱 끼고 있으면은 손도 따뜻해지고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장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범죄자들이 알면 그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예방 차원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좀 뭐 부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잘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 단속국 얘기를 하나만 좀 더 하자면요. 그 아이스의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제 강경하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그 체포된 그 이민자들이 약 5만 1,000명으로 그 기록이 돼서 지금 사상 최대치라는 역대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5만 1,000명 한 달에. 체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됐다가 뭐 다음날 풀려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이제 새로운 국면, 더 확대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내가 봤을 때 그 11월 중간선거 인기 전까지는요, 이 이민 단속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백인 중산층 또는 그 이하 소위 말하는 마가 세력들이 어떤 그 표심을 좀 규합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전략을 더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이 될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스는 전통적인 그 단속 방법 그건 무슨 공장이나
또는 무슨 홈디포 앞 뭐 이런데 또는 어떤 주거지도 이제 불체자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히스패닉 집중 거주 지역 그런 주거지 단속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공항에도 막 나타나잖아요. 아이스 요원들이. 심지어는 국내선 공항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내선 공항 보안 검색 다 하고 비행기 타러 가는 그 비행기 그 탑승구 바로 앞에서 막 잡아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민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민 서류 제출하러 온 이런 사람들 막 잡아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지금 바뀌고 전통적인 단속 방법에서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난달 들어서는 또 바뀐 모습을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휴식을 위해서 찾는 어떤 국립공원, 그런 국립공원에 예를 들어서 계곡, 물이 촥 흐르는 그런 계곡 같은데 찾아간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바쁜 그런 그 백인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가하게 이제 계곡을 찾아가서 주중에 딱 한낮에 이렇게 앉아 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일거리가 없다거나 또는 이민 신분 때문에 좀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휴식 취하려고 이제 주중에 낮에 이제 계곡 같은 데 가서 이제 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그런 계곡을 찾아다닌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그래서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실제로 이제 불체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체크 포인트. 교통 검문소처럼 체크 포인트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 다 일일이 검문하는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방식의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속 방식의 변화는 뭐 우리 한인 사회도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은 공항 이용이나 무슨 법원 가는 일 또는 직장에 심지어는 출퇴근하는 일 등 그야말로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이 아이스 단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직장도 안 나가는 그런 히스패닉계는 많죠. 식당 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는 히스패닉계 친구들이 뭐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들은 게 뭐 요즘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그런 사람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신청서를 접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꽝꽝꽝 도장을 받았으면 모를까? 아직 도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접수만 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는 잡혀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체포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달 7월에 한 달간 5만 명 넘게 체포가 됐다고요. 체포된 사람은 그렇고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제 체포된 다음에 뭐 다음날 조사 후에 뭐라 그러죠?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구금까지는 안 되고 체포됐다 조사받고 풀려나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 사람도 있지만 5만 명 넘게 체포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만 봐도 4만 3,13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5만여 명 체포되는데 그중에서 4만 3천 명 정도가 구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되면 거의 구금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는 그래서 체포하는 데 있어서 체포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체류 문제 또는 신분 문제에 따른 민사상 단속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또 이제 신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민사상 단속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뭐냐? 형사법적인 범죄 전력이 없어도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로 다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형사법적인 어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위주로 잡아갔지만 지금은 민사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스에서. 그러니까 형사 범죄 전과가 없어도 잡아간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공언했었죠. 관세 정책을 막 얘기하면서 이 관세 정책으로 우리 미국은 엄청난 그 정부 돈을 벌 것입니다. 정부 수입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당 $2,000씩 지원금을 줄 것입니다. 생각나시죠? 네,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됩니다라고 영상에서 뉴스를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좀 빗대어서 표현하는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만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대만에서는요, 대만 정부가 이 AI 산업이 호황을 입어서 자기들이 대만이라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경제 성과를 크게 이루었다라면서 그 나라가 이룬 엄청난 경제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0대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10,000대만 달러는 우리 미국 달러로 치면 얼마냐면 한 $400 정도 됩니다. 뭐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돈을 벌면 미국 내 각 가정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2,000. 그 액수와 비교하면 뭐 좀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왠지 그 $400가 $2,000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들이 받게 된 그 $400는 이제 조만간 현실이 될 거고요. 뭐 $2,000는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그림의 떡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그 라이칭더 총통은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0를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한 가정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가정당 $2,000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만은 전 국민에게 1인당 $40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집에 4인 가족이라면은 얼마예요? 4, 4, 16. 미국 달러로 치면 한 1,600불 받는 겁니다.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대만의 경제가 올해 크게 성장했다라면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라고 대만 총통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대만은 얼마나 이번에 성장했느냐, 돈을 벌었느냐? 올해 대만의 그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그 GDP 성장률이 11.05%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1년 동안 있을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전망치죠. 11.05%. 이 11.05%라는 두 자릿수 숫자는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중국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때 막 했던 게 10%, 13% 성장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평상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큰 폭의 성장입니다. 보통 3%, 4%, 5%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기존에 대만이 올해 경제 성장이 한 9.64%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이 전망치를 수정한 거예요. 11.05%로.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그런데 전망치가 아니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경제 성장. 이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전망치가 아니라 이제 최종 집계된 기록이죠. 그 최종 경제 성장률은 얼마냐?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14.15%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거는 대만 역사상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라이 총통은 이렇게 대만 경제의 그 성장이 이루어졌고 대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런 그 많이 번 돈을 일부 산업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들, 일부 근로자들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평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 또는 생계를 위해서 매일 정말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국민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되는 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이다 라면서 그렇게 나눠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2,000불씩 한 가정당 그렇게 주겠다고 한 건 어떻게 됐지?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말을 했었죠. 그렇게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재정으로 미국 내 각 가정당 $2,000씩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한 약속과 관련해서 지금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어떤 과정은 그 현재 연방 정부 그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탑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그 어떤 기관에 그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그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조치, 뭐 2,000불이 됐든 200불이 됐든 뭐 1,000불이 됐든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눠지기 위한 재정 소스가 뭐였어요? 관세 수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 수입, 지금 행정부는 어떻게 돼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관세를 각 대기업에게 리펀드, 환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이미 1,000억 달러나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2,000달러는커녕 200달러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눠주기는커녕 올 그 회계년도, 미국의 올 회계년도의 재정 적자가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이란 전쟁이 죽이잖아요.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전쟁 비용, 그것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뭐 국민들에게 뭘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걷어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 들어간 돈은 얼마냐? 뭐 의회에서 추산하는 액수도 있고,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추산하는 것도 있고, 또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액수가 크게 추산되는 게 이제 시민단체가 추산하는 게 이제 가장 액수가 높죠. 그리고 가장 액수가 적은 게 뭐냐면 국방부가 발표하는 액수가 가장 적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 빼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만 갖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발표했느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375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추가로 876억 달러를 의회에 추가 예산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375억 달러 이미 쓴 것과 요청한 것과 이걸 더하면 얼마냐? 1251억 달러입니다. 얼추 계산했는데 그런데요. 1251억 달러가 일단 뭐 이번 이란 전쟁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이상 들어가는 건 뭐 나중에 또 추가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금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만일 이란 전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그 1251억 달러도 쓰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1251억 달러를 이란 전쟁에 쓰지 않고 미국 내 각 가정에 나눠준다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정말 의미 없는 가정이라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또 이란의 비핵화를 막고 미국 본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돈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 전쟁은 필요 없는 전쟁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하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1251억 달러를 이란 전쟁에 쓰지 않았더라면 그 또 이란의 비핵화나 이런 것을 정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1251억 달러를 안 쓰고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데 썼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한 가정당 얼마를 나눠줄 수 있을까? 네,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이 한 가정당 930달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 가정당. 그런데 만일 전 국민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고소득층은 좀 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산층과 하위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정당 1,86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2,000달러랑 얼추 비슷한 액수가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네. 물론 이건 이제 지나간 역사에는 할 필요가 없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본 것일 뿐 의미 없는 액수이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로 인한 수입은커녕 뭐 환급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쟁 예산이라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계산해 본 건데 뭐 이란 전쟁도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그만큼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도 아직은 지출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불이라는 가정당 지원금은 그저 그림 속의 떡이 이미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건 정부에서 각 대기업에 그 관세를 리펀드 해줬기 때문에 그 리펀드를 받은 각 대기업이 최종적인 소비자들에게 그 돈을 좀
어떻게 써줄까? 써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돈을 리펀드 받은 많은 대기업들이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그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그 물품의 그 가격을 최대한 좀 낮추는 데에 노력하는 데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물품을 어떻게 낮추는데 어떻게 쓴다는 거야. 물품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인디비주얼 셀러들인데 그걸 뭐 어떻게 낮추겠다는 거야. 좀 약간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코스코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세로 인한 최종 소비자들에게 이게 돌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게 돌아오는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뭐 또 그리고 방법적으로도 쉽지가 않죠. 네,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코스코에서 특정 물건을 싸게 한다든지 코스코 가스값을 더 싸게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건 잘 눈에 보이질 않죠.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돈 나갈 때는 바로 눈에 띄게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이게 눈에 띄질 않아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또 드디어 운전석 없는 자동차 택시를 만들어서 출시합니다. 테슬라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등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사이버캡을 빠르면 이달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서 이달 안에 사이버캡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직원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사이버캡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그리고 가속 페달 등이 아예 없이 만든 2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뭐 그런 차량입니다. 뭐 운전석이 없다고 위험한 건 아니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원격 조정 안 해도 그냥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아마존이 얼마 전에 출시한 그 죽스와 뭐 같은 컨셉인데, 죽스는 조금 커요. 4인승. 요거는 이제 좀 작게 2인승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타거나 둘이 타기에는 딱 좋죠. 내가 친구하고 같이 탔는데 운전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조그만 그 박스 같이 생긴 차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도 좋고 조용해서 좋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운전사가 들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요건 이제 2인승. 테슬라는 이제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비상시에 제어할 수 있는 운영자가 원격으로 다 근무한다 라고 말하면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우선적으로 본격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시는 구독자분님들 많이 계시죠? 자, 이달 안에 테슬라의 그 운전석이 없는 차량, 요 이름은 제가 사이버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버캡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트럭은 사이버 트럭이라고 했잖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는 사이버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시대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운전석은 그대로 있지만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는 넘어서 아예 운전석이 없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가속 페달도 아예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요 시간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챗 GPT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집안에 뭐 자녀분이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분이든지 아니면 조카든지 청소년 시기에 학생이 있는 분이라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내 집안이 아니어도 청소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 모드가 장착된 청소년용 챗 GPT가 출시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챗 GPT를 사용하다가 거기서 잘못된 그 정보를 얻게 되고, 내가 마음이 우울한데, 내가 스스로 내 몸을 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챗 GPT가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챗 GPT가 좀 덤해서 그걸 뭐 도와주는 얘기를 막 해서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 자해하고 뭐 목숨을 끊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용 따로 이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오픈 AI가 청소년용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 오픈 AI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청소년용 챗 GPT.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국어로 표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원래 공식 이름은 뭐냐면 챗 GPT for Teens입니다. 그러니까 뭐 티네이저들을 위한 챗 GPT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넣을 때 13살에서 17살 사이로 뭐 13살이다, 뭐 16살이다, 뭐 17살이다 이렇게 18세 미만이라는 그 나이를 직접 뭐 인풋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인풋하지 않았어요, 나이를. 근데 또는 거짓말로 인풋할 수 있죠. 내가 뭐 15살인데 19살이라고 거짓말로 인풋할 수도 있죠. 그걸 뭐 옆에서 부모님이 보지 않았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시스템이 이용자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챗 GPT가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얘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얘 19살 아니야. 15살이야. 알 수 있죠.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뭐 공부나 숙제할 때 뭐 물어보는 그런 수준만 봐도 알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특정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보다 챗 GPT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 GPT는 금방 캐치합니다. 얘가 19살이라고 인풋을 했지만, 딱 보니까 얘 15살이야. 챗 GPT가 스스로 알아서 캐치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계정을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 GPT로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용 모드는요, 무슨 자해 또는 폭력, 무슨 섭식 장애, 그 위험한 행동 또는 어떤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답변을 강하게 통제합니다. 그런 답변을 가능한 한 안 하고 계속 너 왜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서 직접 답변을 계속 안 해줍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적용이 된 게 요게 챗 GPT for Teens입니다. 이용자가 민감하거나 어떤 지나치게 사적인 사진을 또 올릴 때도 너 이런 거 올리면 안 돼라고 주의를 줘버리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특히 청소년용 모드는 챗 GPT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자극하거나 의존증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마치 어느 순간 뭐 또 다른 어떤 인간같이 느끼게 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로맨틱한 분위기의 단어나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푹 차단합니다. 챗봇이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행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컴퓨터야라는 것을 계속 알게끔 하는 것이죠. 부모의 관리 도구도 이제 강화했는데요. 자녀가 챗 GPT 사용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금지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소위 quiet hours 같은 거를 부모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밤 뭐 9시 넘어서는 챗 GPT 못 쓰게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quiet hours 부모가 딱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돌아와서 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 모드. 근데 공부할 때 챗 GPT 좀 쓸 수도 있잖아요. 전혀 못 쓰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quiet hours가 아니라 공부 모드, 그러니까 study hours로 부모가 딱 셋업해 놓습니다. 그럼 그때는 공부와 관련된 것만 챗 GPT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 공부 모드인 study hours는 청소년들이 숙제를 할 때 챗 GPT가 제공하는 그런 정답만 막 베껴 쓰는 그런 행위를 또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이제 하더라도 단번에 그 요약이나 답변을 팍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아니면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제공하는 대신에 챗 GPT가 그 질문을 한 청소년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 필요한 건데? 그럼 뭐 나 숙제하는데 필요해. 그럼 그 숙제 할 때 선생님이 내준 그 의도는 이걸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을 과연 얻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준 거기 때문에 네가 일정 부분 이런 과정은 거쳐야 돼. 그리고 나면 내가 최종적인 답은 나하고 같이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바로 답변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챗GPT가.
또한 부모가 스터디 아워스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깜빡 잊고 설정 안 했어요. 또는 부모가 그런 게 있는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아시니까 설정해 주실 수 있지만 제 영상을 뭐 못 본 그런 부모들 중에 일부는 그런 게 있는지 이제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숙제의 지름길만을 찾으려는 그 청소년들의 그 막 질문이 막 있으면 챗 GPT가 그 의도로 아하 얘가 부모가 스터디 모드로 지금 돌려놓질 않았구나. 그런데 지금 막 답을 달라고 자꾸 질문하는구나. 그러면 이 컴퓨터가 챗 GPT가 그걸 감지하고 바로 부모 대신에 챗 GPT가 스스로 스터디 아워스로 자동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무슨 뭐 책임감 있는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더라고요. 있어요, 이제. 자, 이처럼 오픈 AI가 안전장치를 대폭 추가한 그 청소년 챗봇을 내놨는데요. 그 내놓은 이유는 사실은 조금 얄미웠긴 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작 내놓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IPO 준비하고 있거든요. IPO가 뭐예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잖아요. 기업 상장. 그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챗 GPT 하다가 우리 애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재판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정에 가지고 갈 어떤 그걸 위해서 지금 급하게 내놓은 건데 급하게 내놓은 것 치고는 꽤 잘 내놨어요.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얄밉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모드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훨씬 덜 위험하고 또 가능한 공부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드가 출시됐다라는 점은 일단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얄미로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진작 노력해서 진작 노력을 했더라면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을 왜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끔찍한 사고가 몇 개나 이렇게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나스닥 상장 때문에 필요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든 건지는 그 부분은 조금 유감이다. 그런 심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좋은 기능을 함께 만들어서 출시하는 성의를 보였더라면 그렇게 여러 어린 학생들의 그런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얄미운 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나왔다는 건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능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나 뭐 조카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 잘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챗 GPT for Teens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